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상철입니다. 14명의 부상자가 나온 서현동 흉기 난동 사건의 20대 피의자가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피의자들이 늘 그렇듯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범행 동기 등을 묻는 질문에는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소식 자세하게 전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뉴스톱10 뉴스고수 네 분 소개합니다. 네, 서울 신림동에서 벌어진 흉기 난동으로 인한 충격이 채 가시지도 않은 상황에서 서현역에서도 끔찍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무고한 시민 14명에게 부상을 입힌 피의자 최모 씨가 오늘 구속영장 심사를 위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모습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왜 범행 저질렀습니까? 정신과 치료 거부한 이유가 뭐예요? 피해자들이 할 말 없습니까? 반성하세요. 서현역을 범행 장소로 선택한 이유가 뭐예요? 신림역 사건을 모방한 겁니까? 한 말씀만 해주세요. 네, 여러 가지 질문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고 구속영장 심사를 받으러 법원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자, 임 교수님, 저렇게 아무 말도 안 하고 들어갔다. 말하고 싶지 않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다른 어떤 숨은 속내가 있을까요? 이미 최근에 있었던 이런 묻지마 칼부림 사건들을 보면 학습이 됐던 것 같아요. 이전에 있었던 범행들을 봤고요. 또 이런 것들을 검색을 해봤기 때문에 본인의 발언이 이제 불리하다라고 알고서 이것에 대해서 아마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 범인이 조현병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여기 계획범죄 정황들이 좀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전날에 이미 흉기를 들고 그 장소를 방문했던 점도 있었고요. 그리고 흉기를 서현역이 아닌 야탄역에서 구매를 했던 그런 모습도 보였고요. 횡설수설하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이건 이제 그러니까 정신 질환을 판단해 봐야 되겠지만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좀 횡설수설해서 이런 것들을 처벌을 좀 감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았나라고 좀 의심할 대목도 있고요. 특히나 거기서 흉기를 버렸던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현병 환자들은 흉기를 그 자리에 떨어뜨리거든요. 근데 네. 지금 이 최 씨 같은 경우는 이 흉기를 나가서 화단에다 버리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흉기를 은폐하려는 그런 정황들도 보였고요. 범행시간 수법 지금 방금 말씀드렸지만 지금 사람이 가장 많은 금요일 저녁 6시에 이렇게 공공장소, 특히나 여기 연결된 쇼핑몰을 노리고 범행을 10분 만에 다 후다닥 해치웠다. 이런 모든 것들이 계획범죄의 정황을 좀 보여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정원 논설위원. 오늘 아까 얼굴은 잠시 공개를 했습니다만 성장 배경에 대한 얘기가 동아일보 보도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네, 취재에 따르면 이 최 씨는 중학교 때만 해도 이공계 쪽으로 수학이나 과학에 굉장히 강점을 보이는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예. 올림피아드에 나가서 수상을 한 적도 있었다고 하는데 다만 원하던 특목고 진학에 실패한 이후부터 좀 삐뚤어지기 시작했다. 이런 내용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프로그래머를 꿈꿨으나 고등학교에 가서는 대인기피증이 심해져서 1년도 다니지를 못한 채 중퇴를 했다 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 이제 치료를 받으면서 학업에는 정진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하고 다만 이런 과거의 성장 배경이라든지 과정이 어떤 범행을 정당화해 줄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복합적인 요인을 여러 가지 조금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성장 배경이 어렵고 힘들다고 하더라도 똑바로 올바르게 자라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보도에서 나온 것처럼 최 씨가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공부에 소질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 비뚤어졌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고. 자, 그래서 사실 이 흉기 난동 이 피의자가 최 씨가 오랫동안 조현병과 관련된, 그러니까 정신질환과 관련된 치료를 받았다고 했는데 치료를 중간에 중단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조현성 인격장애라는 말이 있는데 염 교수님, 네. 조현성 인격장애는 조현병하고 다른 겁니까?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조현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정신병, 정신질환이라고 표현했던 것들을 지금 네. 조현병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예. 핵심적인 특징은 망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망상이나 환청 이런 것들이 들리는 게 이제 조현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조현성 인격장애 좀 다른 부분이 보여요. 예. 감정적, 사회적 접촉 등으로 고립적 활동을 하거나 자기 성찰을 선호하는 인격장애입니다. 여기에 인격장애라는 것에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특히나 대인관계나 사회활동에 흥미를 갖지 않고 냉정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예. 우리가 흔히 사이코패스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그것도 그 인격장애의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조현병과 조현성 인격장애는 비슷한 듯하지만 좀 다른 부분이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저희가 범죄 심리학자의 음성을 준비했는데 한번 들어보고 가실까요? 분열성 성격장애 같은 경우에 이거는 조현병이라고 보긴 좀 어렵거든요. 이게 이제 조현 스펙트럼이라서 뭐 완전히 딱 조현병이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려운 성격장애라서 이 부분도 형사책임을 이제 판단하는 단계에 가서는 조현병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 능력이 있다고 판단할 개연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김 형사님. 네. 김 전 형사님. 예. 예. 이게 이렇게 보통 피의자들이 강력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들이 네. 경찰서에 또는 파출소에 가면 나 정신병이 있습니다. 나 이렇게 약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털어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그런 경우가 뭐 흔하지는 않는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범죄를 저질러서 본인이 도망을 다니고 이제 할 때 검거를 이제 저희가 이제 하러 가는 상황이 되면 예. 그때는 이제 물론 이제 뭐 향정신성 이제 뭐 마약이나 이런 걸 이제 해가지고 도망가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냥 평범한 범죄자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약을 섭취하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예. 이제 그런 경우에는 순순히 뭐 반항은 하겠지만 저희가 이제 제압을 해서 체포를 하는 거고 예. 지금 이러한 사건처럼 이거 뭐 많은 분들이 뭐 묻지마 뭐 폭행 뭐 예. 묻지마 살인 이렇게들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 부분에 좀 공감을 좀 못하는 편이에요. 어떤 면에서요? 이 부분이 물론 이제 뭐 자기가 불특정 다수 모르는 사람을 상대로 해가지고 흉기를 뭐 휘둘러서 다치게 폭행 했죠. 뭐 다치게 네. 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제 이제 뭐 경험상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거의 계획적으로 했다고 저는 이제 그 판단이 들고요. 어떤 측면에서 그렇습니까? 뭐 일단 뭐 자기가 복장 갖춘 것부터 해서 자기가 노출을 안 시키기 위해서 선글라스 끼고 모자 쓰고. 네, 그러한 부분들 자체를 이제 자기를 일단 노출을 안 시키려고 했고 또한 흉기도 2개를 들고 있었지만 하나는 이제 제가 파악한 바로는 흉기 하나는 그 보안 요원한테 떨쳐져 가지고 예. 거기서 잃어버렸고 하나는 이제 본인이 나와서 그 버렸고, 단지 화단에 버렸고. 있는데 화단에다가 버리기도 했고 또 도박을 한 상태였다 보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계획적으로 자기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뭐 조현병 내지는 그 이제 정신적인 치료받았다는 걸 자기가 주장을 하기 위해서 그 형의 뭐 감량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계획적으로 자기를 좀 돋보이기 위해서 이제 매스컴이나 이런 데에서 예. 자기를 갖다 표현을 하기 위해서 자기를 표출하기 위해서 이걸 그렇게 묻지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거 아닌가. 근데 저런 피의자들은 흉기를 뭐 2자루씩 준비하고 미리 사고 막 그랬잖아요. 이럴 때 형사들과 또는 경찰과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순순히 체포에 응합니까? 아니면 저항을 합니까? 99%는 다 반항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제가 뭐 2주 전에 그 신림동 그 사건 같은 경우에 예. 뭐 저도 이제 전직이지만 한 가지 좀 아쉬웠던 점이 뭐 일반 시민분들이 보실 때는 뭐 경찰관이 뭐 존댓말을 하고 뭐 이렇게 했다고 막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네. 지금 어쨌든 인권 그런 부분 때문에 그걸 못하는 것 뿐이에요. 그게 할 수가 없으니까. 대신에 그 경찰관이 뭐 제가 탓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흉기를 들고 거기에 그 범인이 있었으니까 최소한 뭐 테이저건 내지는 총기를 갖다가 조준을 해서 그 흉기를 내놓게 하고 예. 반항을 할 수 없게끔 제압을 했어야 된다. 제압을 일단 한 후에 뭐 존댓말을 쓰든 뭘 하더라도 수갑을 채워놓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찰이 더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고 하니까 물론 당연히 이런 사건은 발생하면 안 됩니다만 사건이 발생했을 때 경찰의 강력 대응이 예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 묻지마 흉악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부가 어제 몇 가지 대책을 내놨죠.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검토와 함께 사법 입원제라는
사법입원제라는 걸 도입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 텐데, 자, 사법입원제. 이게 뭡니까, 변호사님? 네, 일단 국가에서 정신질환자들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라는 취지를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현행 정신보건법에 따르면 정신 입원을 시키는 3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가족들이 동의를 해서 정신병원에 이제 넣는 보호입원 제도가 있고, 예. 나머지는 행정입원이라고 해서 지자체장이 전문의의 소견을 들어서 해당 환자를 입원시키는 겁니다. 응급입원은 의사와 경찰관이 그 주체가 되는 건데요. 지금 보호입원, 그러니까 가족들이 동의를 한 그런 경우를 제외한 제3자가 관여하게 한 행정입원, 응급입원 실제로 사문화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강제성을 수반하게 되면 형사적으로 또 감금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법입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된다. 이 부분은 전문의의 소견을 들어서 가정법원에서 입원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가장 순기능으로 지목되는 건 국가 차원에서 예방을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체계적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한다는 점이 순기능으로 지목은 되지만 반로는 이 환자의 인권과 관련한 반대 목소리도 나옵니다. 그렇군요. 사실 사법입원 제도가 논의되기 시작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지난 2019년 이 흉악범죄가 발생한 이후에 논의가 시작돼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한 말씀드리고 하루도 멀다고 불이익을 당해오고 뭐 이러다 보면 화가 날 대로 나오고 경찰서도 국가기능 아니고 하소연을 해도 제대로 도움도 받지도 못하는. 저도 불이익을 갖다가 10년 동안 계속 불이익이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좀 확인 좀 해주시고. 본인이 조현병 앓고 있는 건 알고 계세요? 자신이 병이 있는 건 아십니까? 예, 기자들을 향해서 자신의 병이 있는 거 아십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물을 정도로 되게 섬뜩한데요. 네. 저 사건 잠깐 설명을 좀 해주세요. 2019년 4월이었습니다. 경남 진주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방화가 발생해요. 이 방화를 저지른 사람이 지금 나왔던 안인득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안인득이라는 사람은 방화를 한 이후에 사람들이 불을 피해 뛰어나오는 그 순간에 길목을 막고서 흉기를 휘두릅니다. 흉기 난동이었고요. 거기서 이제 이번 사건과 좀 다른 면이 보였는데, 거기서 보면 그 나오는 사람 중에 남성들은 다 지나가게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여성이나 노약자들만 골라서 흉기 난동을 피고 또 이제 찔렀던 그런 사건이었어요. 예. 그래서 근데 안인득의 특징을 보면 조현병이 발병했었고요. 치료를 굉장히 많이 받았던 상태였는데 범행 직전에는 조현병 치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예, 중간에 이렇게 치료를 끊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이 조현병 치료에 대해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어떤 인권 문제 때문에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안인득 같은 경우도 친형이 지금 입원을 시키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이 보호자가 이제 입원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응급입원, 행정입원, 뭐 보호 의무자 입원 등이 있는데 보호 의무자 같은 경우도 내가 생활비를 낸 사람만 해당이 돼요. 근데 친형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됐던 거죠. 그래서 그 치료 시기를 놓쳤습니다. 예. 사실 이 조현병 같은 경우는 약만 잘 복용해도 발현되지 않아요. 예. 그리고 실제로 조현병이 이런 범죄를 일으키는 확률이 1%도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사실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조현병이 그렇게 위험한 병이다? 아닙니다. 치료나 관리를 잘하면 충분히 범죄 예방을 할 수 있는 병이지만 예. 안인득 사건이 줬던 충격이 굉장히 컸죠. 예. 그래서 이런 사건이 발생했었던 이후에 지금 최 씨가 조현성 인격장애로 지금 판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결국은 조현병에 의한 범죄를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지금 국가에서 논의하고 있는 차원이라고 볼 수 있죠. 예. 자, 사법입원제 도입뿐만 아니라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은 종신형을 선고해야 된다. 이런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관련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100% 정답이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법무부가 그동안에 흉악범으로부터의 국민 보호라든가 인권 보호라든가 이런 식의 여러 가지의 문제를 고려해서 사형제도에 대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죠. 사형제도가 지금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이라면 지금 현재 헌법 시스템과 이 법 시스템에 맞게 절차적 제도를 구비하는 것은 필요한 거고요. 자,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강력범죄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우리나라에 사형제가 있습니다만 사형제는 지금 실제 사문화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1997년 이후에 한국은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서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너무 이제 피해자 인권이나 이런 것들을 중시하다 보니까 균형추가 한쪽으로 너무 기울어졌다. 이제는 피해자가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고 오히려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지금 정치인들 사이에서는 사형제를 실제 집행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당이라든지 뭐 정치인들 사이에서 우리도 한번 이제 정말로 해야 된다면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게 그 범죄자들한테 강력한 경고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인데 다만 실제 집행이 쉽지는 않습니다. 예. 한동훈 법무장관도 이 사형을 집행하면 유럽연합과 외교 관계가 심각하게 단절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만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또 반박이 나오고 있는 것이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도 아니 뭐 사형제를 우리가 결정하는 거지 왜 외교 관계까지 걱정하냐는 취지로 얘기를 하면서 중국이 최근에 한국인 마약사범 집행했던 사건을 이제 그 상황을 얘기를 들더라고요. 그렇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사실 마약사범에도 집행유예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지금 솜방망이 처벌을 하다 보니 결국은 여기까지 온 게 아니냐. 미국만 해도 지금 일부 주에서 사형이 실제 집행되고 있거든요. 중국 같은 나라가 인권 선진국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집행을 한 해 만해를 떠나서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어제 뭐 윤희근 경찰청장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력 대응하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도 강력 대응을 하고 주문을 했고 윤희근 청장도 강력하게 테이저건이나 실제 총기 사용도 허용하도록 하겠다. 과감하게 사용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도심 한복판에 장갑차도 등장하고요. 또 경찰들도 한 100여 명 특수부대 요원들이 배치가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형사가 보시기에 그런 장갑차 배치와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전 장갑차 배치와 특수기동대가 배치되는 게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습니까? 이거는 뭐 일시적인 효과밖에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왜냐하면 이걸 뭐 1년 365일을 계속 저렇게 세워둘 수도 없는 거고 예. 그 인력 또한 당연히 일반 시민들을 위해서 또 경찰관들은 해야 될 그렇죠. 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말 그대로 그냥 그 경비원 개념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시설 경호를 하는 시설 경비원밖에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업체나 그런 자기들이 뭐 판매를 하든 뭐 자기들 회사 사옥이 됐든 그 자체적으로 그거는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보안 요원 같은 걸. 뭐 지난번에는 이제 쇼핑몰 같은 경우는 보안 요원들의 활약이 좀 컸다고 하고요. 근데 사실 신림동이나 이런 거는 거리 한복판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네네. 그래도 경찰 제복 입은 사람들이 다니고 또 이렇게 장갑차가 와서 지켜주면 시민들은 또 안심할 수 있다는 또 그런 마음도 생긴다고 뭐 하더라고요. 당연히 그런 부분은 필요한 부분은 당연히 있죠. 근데 예. 이제 지금 요번 이 사건으로 인해서 치안을 뭐 강화를 해가지고 불신 검문도 하겠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네. 전까지는 사실 불신 검문 자체를 인권 침해다 해가지고 못하게 본인들이 다 거부를 하니까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공권력에 대한 뭐 선량한 시민한테 그 피해가 갈 수 있는 그런 공권력에 대해서 뭐 인권 침해 그런 부분을 갖다가 얘기들은 하실 수는 있겠지만 범죄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런 수상한 기운이 보인다 그러면 그런 걸 정도는 좀 해줘야 되지 않나.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 두 번째 소식까지 보았고요. 세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이 서현역 흉기단동 사건 이후에 점점 여기저기에서 사람을 해치겠다라는 글들이 올라오고 실제로 체포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팔 버려! 여기 산 드디어 오자 그냥 한번 마지막이에요. 팔 버려. 팔 어디 있어요? 박스에 있어요. 박스에. 들고 다녔어요? 들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자, 영 교수님. 네. 이렇게
원래 많았던 일이 이렇게 갑자기 드러나는 것인지 아니면 신림동과 또 최근에 서현역에서 있었던 칼부림 사건 이후에 네. 모방 범죄가 생긴 건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신림동 사건 이후에 지금 서현역 사건까지 이어지면서 모방 범죄 심리가 굉장히 극도로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굳이 모방하지 않더라도 이런 사건들을 계속 접하게 되면 이게 그 인지 틀 속에서 범죄 행위를 학습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까지 해오지 않았던 자신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 얘기예요. 범죄자들 입장에서 용기 내지 못했던 행동들을 할 수 있게 지금 만들어주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그 사회적인 그 테러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청장도 나오셔서 지금 이것을 엄정 대처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던 상황입니다. 사실 예. 그저께까지만 해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빨리 지금 제어하지 못하면 패닉 상태에 돌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아까 경찰 장갑차가 시내에 동원된 건 저도 처음 봤거든요. 예. 이 정도로 심각한 상태다. 경찰 특공대는 실제로 테러가 발생했을 때 진입해서 진압하는 부대입니다. 예. 근데 이 경찰 특공대가 지금 거리에 지금 치안을 단속하는 정도로까지 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엄중한 사태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신림동 서현역 사건이 이어지면서 우리 사회가 지금 증오와 폭력과 혐오가 키워지고 방치되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빨리 지금 우리가 지금 쳐내고 빨리 이 부분을 지금 근절시키고 단절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여집니다. 자, 장 변호사님. 네. 지금 보면 SNS에 글들이 엄청 올라옵니다. 그렇습니다. 나 이렇게 하겠다, 뭐 누구를 해치겠다, 어디를 뭐 하겠다 이런 분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보면 대부분 10대도 있고요, 20대도 있고 젊은 사람들이 그런단 말이죠.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까지는 사실 장난글이었다. 실제로 실행에 이르지 않는 글들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경범죄 처벌법 이상으로는 처벌하기가 사실 어려웠는데 이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상당히 위중한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고 그냥 장난으로 치부하기에는 비난 가능성과 법적으로 처벌할 필요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살인죄 같은 경우에는 다른 범죄 같은 경우는 예비 음모죄를 갖고 있는 경우가 없는데요. 살인죄 등 강력범죄는 예비하고 준비하고 음모하는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갖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어서 법정형도 상당히 높은데 전문가들은 이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해서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일종의 준비의 행위로 보고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자, 이정원 논설위원한테도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홍대 이런 데에서는 뭐 호신용품, 요즘에 호신용품이 인터넷 온라인 쇼핑몰에서 엄청나게 많이 팔리고 있고요. 또 일부 지역에서 지하철 이런 데서 무료로 나눠주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일도 생기나 봐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신림역 사건에 이어서 이번 일까지 뭐가 충격적이냐면 일면식도 없는 상대를 향해서 지하철역이나 백화점 같은 평범한 생활 공간에서 불특정 다수를 향한 어떤 범죄가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흉기를 가지고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일상에 그 쉴 수 있는 혹은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누구에게나 이런 범죄가 일어날 수 있다. 이거에 대해서 스스로 보호하고 대비해야 된다라는 공통의 인식이 있는 게 아닌가. 공감대가 있다. 이런 어떤 움직임 때문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아닐까 싶고 무엇보다 아까도 지적이 나왔지만 우리를 지켜주기에는 공권력이 너무 약해져 있다. 무너져 있다. 이런 거에 대한 실망감, 불안감 이런 것도 같이 작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합니다. 자, 김 형사님한테 여쭤볼 게 사실 저기 묻지마 이 폭행이나 저는 상해가 갑자기 뒤에서 덤벼오기 때문에 사실 뭐 남자도 건장한 남자도 피하기 어렵고 형사 입장에서도 사실 두려움은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무래도 방검복도 입고 있다고 하지만 이런 경우에 일반인들은 갑자기 누군가 위협을 가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뭐 일련의 이런 사건들이 이제 자꾸 발생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금은 지나가면서도 이어폰 같은 거 안 쓰려고 하고 휴대폰도 안 보려고 하고 지금 다들 걱정이 돼서 이제 그렇게들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사실은 맞는 것 같고요. 일단은 교통사고부터 해서 휴대폰에 너무 집중을 하거나 이러면은 옆에 주변을 볼 수가 없으니까. 소리도 안 들리고. 만에 하나 지나가는 사람이 갑자기 뭐 흉기 들고 들어왔을 때 뭐 그거를 알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피하기도 힘들고.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순간 그 찰나에 그걸 보게 된다면 그냥 도망가십시오. 그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소리를 또 질러야 됩니까? 소리를 당연히 지르고 뭐 호신용품이라는 거는 사실 크게 그렇게 막
적용을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꺼낼 시간도 없이 사실 당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핸드백이나 이런 데 넣어 갖고 다니는데 언제 그걸 꺼내가지고 그걸 뭐 그건 사실 좀 힘들다고 보고요. 사실 뭐 자기 몸은 자기가 지켜야 하겠습니다만 공권력이 지켜주고 또 이런 범죄를 애초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시스템이 먼저 마련돼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소식으로 가겠습니다. 이 세계 청소년 축제로 시작해서 폭염을 이기는 극기 훈련이 돼버린 잼버리 대회. 오늘 오후에 공동조직위원회가 브리핑을 열고요. 대회에 관련된 언론 발표를 한다고 해서 혹시 대회가 중단되나 축소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텐데 결국은 계속해서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그 내용 보고 오시겠습니다. 다양한 폭염 예방 물품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민간의 노력과 국민들의 응원에 감사드립니다. 잼버리 대회 운영 일정과 관련해 오늘 각국 대표단이 회의를 열고 대회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사실 오늘 아침만 해도 잼버리 철수하는 나라들이 많아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표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자면 잼버리에 나와 있는 여러 개 나라 중에서 영국이 4,500명 규모로 가장 큽니다. 철수를 하면서 단계적으로 철수하기로 해서요. 일반 1,000여 명 정도가 캠핑장을 떠나서 서울로 올라왔고요. 미국도 내일부터 철수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싱가포르는 숫자는 많지 않지만 철수 계획을 발표했고 독일과 벨기에도 철수를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반면에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르헨티나, 필리핀은 계속해서 12일까지 끝까지 자리를 지키겠다고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자, 이정은 논설위원. 사실 분위기가 영국이 워낙 가장 많은 인원을 파견했기 때문에 영국이 빠지면 거의 15%가량 정도가 숫자가 줄어들어서 과연 이 행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느냐라는 의문이 제기됐는데 정부는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잼버리는 4년에 한 번 있는 대규모 스카우트 국제 행사입니다. 아직 일주일이나 남아 있고요. 무엇보다 지금 이미 아수라장이다, 혼란, 엉망 여러 가지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행사를 이제 전격 중단해 버리면 전 세계의 실패를 자인하는 결과가 됩니다. 결국 지금 정부는 그 100개 넘는 현장 프로그램은 축소하거나 중단하고 서울이나 경주, 부산 같은 관광 프로그램으로 돌리겠다라는 건데요. 사실 그 잼버리라는 것이 그 스카우트 대원들이 모여서 자연 속에서 각종 이제 활동을 하고 협동심을 키우고 우정을 다지고 스카우트 정신을 막 뿜뿜 뿜어내야 되는 기회인데 지금 취지에는 좀 안 맞게 운영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게다가 무엇보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영국이나 미국 같은 주요국들이 철수를 하면 남은 대원들도 아무래도 사기나 기운이 조금 빠질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도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우려는 지금 지속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잼버리가 그 생색만 내게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는데 아무튼 정부가 어떻게 하는지는 조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참가자들의 입을 빌려서 얘기하자면 덥고 더럽고 그다음에 물가도 비싸고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참가자의 목소리 들어봤는데 듣고 오시겠습니다. 일단 진짜 너무 많이 덥고요. 지금 집이 너무 보고 싶어요. 저희 다음 주 토요일까지 있을 예정이고요. 같이 지내고 있는 대원들 지금 다들 너무 좋아하고 너무 힘들어합니다. 텐트는 없고 그놈을 입는 게 부채. 집에 가고 싶어요. In the night, I can't sleep like the mosquito. 풀떡도 오르고 모기도 많고 덥고 화장실 불결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작용해서 또 보니까 일부 보도에서는 부모님들이 앞에 먹을 거 갖다 주는 부모님도 우리 한국 그 잼버리 대원들한테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사실 국제적 망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견된 인재다라는 또 지적이 나오는 게 이 과거부터 이게 특별법까지 만들어져서 준비를 하는 정말 대규모 행사입니다. 현안 질의에서 이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1년 전부터 물었어요. 여기가 간척지고 그늘 하나 없는데 또 배수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굉장히 더울 수 있는데 대비책 제대로 구비되고 있느냐. 구비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행사장에 이
큰 행사가 치러지는 공간에 일주일 전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가서 직접 점검을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사실 참담합니다. 이게 전 세계에서 4만 명 이상이 참가하는 행사이고 단순히 이 식재료 같은 것도 뭐 썩은 달걀이다 해서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 국제 행사 유치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치안이 워낙에 좋고 안전하기 때문에 또 문화와 관련해서 여러 호감이 세계적으로 커지고 있는 와중에 이런 좀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서 마무리를 정말 정부 여당이 잘 지어야 되겠습니다. 예. 자, 이정원 논설위원. 오늘부터 이제 얼음도 막 무제한으로 제공하라고 했고 또 시원한 차들도 많이 들어가도록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를 했는데 잘 되고 있다고 합니까? 일단 생수가 이제 얼음 생수가 하루에 한 10만 개 정도 들어가고, 예. 네, 그 냉장, 냉동, 탑차 그리고 의료 시설도 의료인 인력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 보강이 되고 있고요. 이제 화장실 같은 경우에 위생 문제가 제기가 되니까 청소 인력도 엄청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700명 이상이 투입되는 거의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상태인 것은 맞아 보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부터는 중앙 정부가 잡겠다. 그래서 이제 한덕수 총리가 직접 브리핑도 하고 현장에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조금 나아지나 싶은 신호들도 없지는 않으나 그 생수 같은 경우만 해도 지금 그 보관이 너무 덥다 보니까 금방 녹아버려서 또 금방 미지근해지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기대만큼의 효과는 또 없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들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현상들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뭐 중학생을 비롯해서 청소년, 지금 미성년자들을 전 세계에서 해외로 보내놓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 학부모들이 걱정이 많고 우려가 많고 그게 일부는 또 분노로 표출이 되고 그게 지금 대사관으로 다 전달이 되고 있고, 그래서 각국 대사관들에서도 이제 뭐 우려를 표시하니까 외교부가 외교사절단을 만나서 브리핑을 하고 이게 자칫 외교 문제로까지 비화하지 않을까라는 걱정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보다도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서현역 흉기난동 피의자가 구속이 됐습니다. 조금 전 영장 심사를 받고 구치소 대기 중이었는데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피의자가 구속이 됐습니다. 조만간 신상공개위원회가 열려서 신상공개 여부도 결정이 된다고 하니까 그 소식 또 들어오는 대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그렇다면 이 잼버리, 이 큰 행사를 우리나라에서 유치를 하고 또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누가 잘못했는지 여부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서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이게 결국은 유치된 것은 문재인 정부 때 유치가 됐고요. 그 전에 저길로 현재 열리고 있는 그것으로 결정된 것은 또 그 전 정부의 일이고, 그래서 좀 책임 공방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뭐 지금은 이제 제가 보기에 책임 공방을 벌일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이제 어떻게든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를 잘 지어야 되니까. 예, 12일까지입니다. 예. 근데 그 다음에는요 반드시 이게 시시비비를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예. 제가 보기에 다 책임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저는 근본적으로 이게 입지 있잖아요. 유치부터 이게 좀 문제가 있다 보거든요. 네. 새만금 이게 완전히 간척지 아닙니까? 매립을 했죠. 예, 여기서 이게 과연 이게 가능한지 따라서 이게 저는 유치 때부터 그다음에 그동안 예산이 한 1,000억 이상 특별법까지 들어갔잖아요. 그 돈을 이게 다 어디 갔냐 말이에요. 이런 것도 이게 저는 근본적으로 한번 감사를 해봐야 되고요. 그런다 해서 이게 전 정권 탓만 못하는 게 또 현행 정권의 여가부가 또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는 이거는 이제 정권을 불문하고 전부 이게 완전히 시시비비를 근본부터. 왜냐하면 이걸 보고 제가 부끄러운 게 우리가 올림픽도 성공적으로 유치하고 월드컵도 유치하고 지금 이게 엑스포까지 하려는데 이게 무슨 국제적인 망신입니까? 저는 이번에말로 이게 철저하게 특히 저는 곰팡이 핀 계란은 제가 처음 봤어요. 제가 평생 살면서 이런 계란은 이게 처음 봤습니다.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한번 이게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 봐요. 이민찬 부대변인. 자, 이게 지금 서정욱 변호사가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황당하게 관리가 될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경제 몇 대국인데 화장실이 더러워서 못 가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매우 안타깝긴 합니다. 이게 이 새만금, 이 유치, 2023년 세계 잼버리 공모가 이뤄진 게 2011년입니다. 12년 전입니다. 이렇게 12년 전에 미리 공모를 하는 이유는 12년 동안 철저히 준비를 하라는 의미일 겁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확정이 된 게 2017년 8월입니다. 이미 전북에서는 여러 용역을 통해서
간척지이기 때문에 현재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제기가 됐던 상황인데요. 당시에 전북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나무를 열심히 심겠다. 나무를 심고 그 간척지를 보완을 해서 성공 개체를 하겠다고 공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특별법을 만들어서 엄청난 재정 지원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제가 의문이 남는 건 이 1,000억 원의 예산, 이 예산이 2월이 됐습니다. 2018년, 19년 왜 2월이 됐는지 의문이 있어요. 네. 그때 2월이 되지 않고 나무를 심고 미리 준비를 했다면 과연 이렇게까지 논란이 됐을까 하는 이런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예, 아까 서정욱 변호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여성가족부도 여기에 여성가족부 장관이 공동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개요를 잠깐만 설명해드리면 1920년에 시작됐던 잼버리 대회고요. 4년마다 돌아가면서 하는 큰 행사입니다. 일본에서도 했었고요. 미국에서도 했었습니다. 일본에서도 더웠었고 다 대부분 8월 달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더웁지만 다른 나라들은 성공적으로 잘 개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번에 154개 나라에서 4만여 명이 참가하는 성대한 그 행사가 될 걸로 예상했는데 날씨 탓인지 준비 소홀 탓인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여성가족부에 대해서는 과거에 이런 지적이 제기가 된 적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게 지금 올 8월 첫째 주, 둘째 주 사이에 있는 세계잼버리 애정부지에 장마가 와서 배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보고 안 받으셨죠? 제가 우리 청소년 국장님한테 듣기로는 저희가 그걸 결정한 그 다음에 이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폭염이나 폭우 대책, 이산화탄소 대책, 그다음에 해충 방역과 감염 대책 이거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규제하지 않으면 전 세계에서 바라보고 있는 데가 정말 어려운 영역이 호소할 수 있다는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이제 지금 전라북도 지사님하고 MOU를 이 부분을 맺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저희가 태풍 폭염에 대한 대책도 다 세워놔서 의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태풍, 폭우 다 대책을 세워놨다고 했고 작년 10월 가을의 얘기입니다. 네. 그럼 저 때만 준비했어도 지금 거의 10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으니까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그때 모든 대책이 완전하게 세워졌다는 취지의 답변은 결과적으로 거짓말을 한 게 됐고요. 그때만 이 해당 질의를 하는 의원이 이 지역구 의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상황을 알고 사진으로까지, 왜냐하면 예정돼 있던, 이게 물론 전북도의 책임도 있고 또 관련한 주무 부처의 책임도 있을 텐데 이 중앙행정부에 묻는 겁니다. 어떤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전 세계에서 4만 명 이상의 청소년들이 오는데 대한민국이 이 행사를 치를 준비가 돼 있는지, 돼 있다라고 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게 사실 대통령까지 갔던 행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개막식에 축사를 하러 가고 했는데 이렇게 이 행사 자체가 굉장히 국제적 망신을 자초하고 있다 보니까 대통령의 참석 자체를 놓고도 여러 뒷말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어린이들이 들어가지 못했다느니 이런 불만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 아마 잠정적으로 중단하는 게 맞았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만 이 부분 일단 계속해서 진행하기로 했다면 문화행사로 대통령의 지시대로 좀 전환을 하고 다른 지역으로 분산을 해서 이 공간에 아이들을 계속 사실상 두는 것은 거의 학대에 가까웠다는 판단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게 SNS에서는 이런 영상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좀 창피한 일인데 저 보여주시면 잼버리 셔틀을 기다리다가 백골이 된다. 웅동이 근처에 잼버리 야영지 뭐 이러면서 저런 그림들이 희화돼서 다니고 있습니다. 저런 곳에서 어떻게 야영을 할 수가 있느냐, 행사를 치를 수 있느냐, 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정말 저희가 부산 엑스포를 유치를 희망하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좀 아쉽게 생각하고 남은 일주일 동안이라도 제대로 행사를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일 대규모 콘서트가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콘서트부터라도 안전하고 깨끗하고 사람들이 주목받을 수 있는 그런 행사로 치러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윤관석 의원이 구속됐습니다. 동시에 영장심사를 같이 받았던 이성만 의원은 구속을 면했는데요. 두 의원의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돈봉투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시나요? 아니, 그건 제가 인정한 적이 없는데. 캠프에 자금 전달한 거는 인정 안 하시나요? 예, 그건 인정. 심사 앞두고 심경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예, 보건심사에 성실하게 임하고 적극적으로 잘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들한테 6천만 원 준 건 인정하시나요? 소영회가 논의한 적 있으신가요? 이승만 다시 나가! 왜 나와?
일단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우리가 삼권분립 원칙을 지켜가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변명하지 마세요, 이성만 의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관석 의원 영장은 발부가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말하는 전 것이 시민한테 사과하세요. 예, 둘 다 인천 지역의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이다 보니까 인천 지역 주민들에게 사과라는 목소리가 굉장히 나왔습니다. 한 사람은 구속, 한 사람은 기각.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 두 가지 차이가 있는 게요. 구속 사유는 이제 범죄가 중대하고 그다음에 증거인멸 또는 도주 우려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일단 두 의원은 범죄의 중대성에도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윤관석 의원은 6천만 원 금액도 크고 그다음에 그 이성만 의원은 상대적으로 300만 원 받은 거와 1,100이잖아요. 금액도 다르고 그다음에 윤관석 의원은 주도적으로 여러 의원들 뿌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 법정형이 5년까지 가능한 기획. 근데 이성만 의원은 3년이야. 따라서 이제 법정형이나 중대성이 첫째 다르다는 거.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증거인멸 우려죠. 왜 그러냐면 이게 이성만 의원은 기각을 좋아할 게 아닙니다. 300만 원 받은 거와 1,100 준 게 증거가 이미 다 수집돼 있어가지고 인멸할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유죄는 나중에 나올 겁니다. 따라서 인멸할 증거가 없다는 건데 문제는 이제 윤관석 의원은 20명. 물론 이게 검찰에서 상당 부분 특정했지만 아직 이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이게 법정에서 검찰이 공개를 했고 그다음에 일부 언론에서 단독으로 몇 명 이름은 거론했는데 이런데 돈 준 한 19명에서 20명 이분들에 대해서는 이게 증거를 인멸할 이런 게 염려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두 가지 차이로 구속 여부가 갈라진 겁니다. 20명의 의원에 대해서도 이제 곧 조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겠죠. 자,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런 반응을 내놨습니다. 민주당이 보여준 그들만의 리그, 도덕적 해이가 법의 판단과 얼마나 괴리되어 있는지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돈봉투 전당대회 의혹에 대한 진실이 밝혀질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야당에는 추상 같고 여당에는 춘풍 같은 검찰. 편파 수사 중단하고 공정하게 수사하십시오. 황보승희 의원과 김연아 전 의원이 공천 뇌물을 받은 구체적 정황이 드러난 지도 수개월이 지났습니다. 당선된 시구 의원으로부터 쪼개기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태용호 의원은 아예 강감무소식입니다. 검찰이 그동안 야당을 수사한 것처럼 했다면 수십 차례 압수수색을 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마땅합니다. 자, 윤관석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 것을 보면 자, 반응은 이렇게 엇갈리고 있습니다만 그 이유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다음에 검찰이 청구할 것이다. 여기에 대한 야당의 걱정이 생기는 것이고 국민의힘은 거기에 대한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과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했던 얘기를 듣고 오시겠습니다. 영업사원이 100만 원짜리 휴대폰을 주인 몰래 아는 사람에게 미리 짜고 10만 원에 판 겁니다. 후불제 뇌물, 할부식 뇌물 방식으로 뇌물이 지급됐습니다. 기업들이 이재명 시장 믿지 못하고 약속한 청탁을 실제로 들어주는 것을 건건히 확인하고 나서야 뇌물을 지급한 것이었습니다. 단군 일의 최대 치적이 아니라 단군 일의 최대 손해라는 말이 어울린다 하겠습니다. 영장 혐의 내용이 참으로 억지스럽습니다. 돈을 버는 것이 시장의 의무도 아니지만 적극 행정을 통해서 5,503억 원을 벌었음에도 더 많이 벌었어야 한다라며 배임죄라고 주장합니다. 검찰은 여전히 환수한 금액이 1,830억이라 우깁니다. 매서운 겨울도 결코 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진실의 힘을 믿겠습니다. 지난 2월 달이죠. 대장동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 영장이 청구될 때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 가서 설명을 하고 이재명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장면을 보고 오셨는데 앞으로 백현동 의혹도 있고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그다음에 쌍방울 또 대북 또 성금 의혹 이런 등등이 남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영장 청구가 8월에 있을 것 같다라는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회기 중에
청구할 것인가, 회기가 끝나고 청구할 것인가, 어떤 거에 더 무게를 두세요? 임시회가 8월 16일부터 시작이 되고 곧바로 9월부터 정기회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아마 검찰 수사 속도로 봐서는 회기 중에 청구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우선 앞서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 보셨겠지만 이 법 앞에 온 국민이 모두가 평등하다는 이 기본적인 상식이 증명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안타깝고요. 이 민주당에서는 이 모든 일련의 민주당과 관련된 수사를 두고 검찰 기획이다, 소설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요. 이 법원에서 영장실질 심사를 한 결과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검찰에서 이미 많은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상당히 의미 있는 내용인데요. 앞으로 이 법원 공판에서도 상당 부분 자료가 제시될 걸로 보이고요. 이제 저는 검찰이 이 송영길 대표와 관련된 전당대회 돈봉투 수사, 또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 빌드업을 거의 끝냈다고 봅니다. 축근 수사를 다 끝냈기 때문에 이제 남은 건 송영길 대표에 대한 소환, 그리고 남아있는 백현동과 이 불법 대북 송금 관련된 이재명 대표 소환, 이 두 개가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특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영장이 회기 중에 청구가 됐을 때 민주당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이재명 대표가 당당하게 얘기했던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했던 약속을 어떻게 지킬지, 이게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대목인데요. 검찰 기획이다 이렇게 항변만 하지 말고 법원 앞에 가서 당당히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바랍니다. 자, 이재명 대표 얘기했으니까 민주당 혁신 이야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인 폄하 논란을 일으킨 김은경 위원장이 대한노인회를 찾아서 사과했죠. 김은경 위원장이 거기서 개인사를 언급하기도 했는데 들어보시겠습니다. 2006년 1월에 남편하고 사별을 했어요. 그래서 13살, 3살짜리 아들을 키웠어요. 어머니,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어요. 친정어머니는 48에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정년 퇴직하시고 68세에 돌아가시고 혼자 지금까지 살아왔거든요. 이게 이렇게까지 비화가 되고 그럴 거라고 예상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건 어리석음이 있는 거죠. 어르신들에 대해서 공경하지 않는 마음을 갖고 살아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홀로 살지만 비굴하지 않게 살면서 부모님 작년, 재작년 1년 사이에 다 두 분을 선산에 묻어드렸어요. 12월 달 말에 작년. 그래서 얼마 안 지났습니다. 제 인생의 어깨도 상당히 무겁습니다. 사실은. 자, 김은경 위원장이 나흘 만에 사과를, 대한노인을 찾아서 사과를 했습니다. 근데 사과가 굉장히 기는데 개인사까지, 저희가 뭐 몰라도 되는 개인사까지 저렇게 많이 얘기했는데 이유가 뭘까요? 본인은 이제 어떻게든 뭐 워낙에 국민의 비난 여론이 높으니까 아마 이제 개인사를 가지고 감정에 호소해서 좀 이게 본인은 항상 어른을 공경해왔다, 이런 이제 그 비난을 피하기 위한 거로 보이는데 두 가지만 지적하면, 첫째는 이제 이게 불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데서 그 노인 폄하 발언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 노인 폄하 발언은 과거에 정동영 의장 있잖아요. 이분은 투표권을 뺏자고는 안 했습니다. 그냥 어른들을 좀 쉬시라고 했죠. 그런데 김은경 위원장은 아예 투표권을 여명, 남아있는 수명에 따라 줄이자, 뺏어버리는 거죠. 아주 부적절한 반응이다. 따라서 저는 그 발언하고 이 개인사는 무관한데 왜 이런 식으로 구구절절 개인사를 나열하는가? 이게 첫째 문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 개인사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벌써 이게 제가 자세하게 언급 안 하겠지만 가족들 이런 중에 뭐 그런 내용이 아니다, 이런 글들이 많이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진짜 시부모를 제대로 이게 공경하고 모셨는지 이런 걸 이게 검증이 필요하다 봐요. 자, 김은경 위원장이 대한노인회를 이제 찾아갔기 전에 민주당 의원들도 참 많이 찾아갔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휴가가 이제 오늘까지인데 휴가가 끝난 다음에 대한노인회를 찾아간다는 그런 보도도 나왔는데, 사실 김은경 위원장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만 장 변호사님, 또 사과가 아닌 듯한 또 발언들이 나와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본인의 뭐 개인사를 언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노인회를 찾아가서 사과를 하는 장면 중에 노인 회장 분께서 그 잘못을 질타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실제로 그 판넬 형식의 김은경 혁신위원장 사진을 또 가격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또 잘못을 별도로 비판을 하다 보니까 사과의 진정성도 조금 희석되는 저 거 아니냐. 화면에 있는 저 장면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거대로 저도 적절한 행동이었다고 평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겁니다. 이분이 예. 전직 의원으로서 또 의정 활동을 하면서 폭행 행위와 또 연루됐던 게 다시 한번 회자가 되고 있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저는 뭐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민주당 지도부 그리고 뭐 혁신위원들 이 경솔한 발언에 대해서 노인분들께 또 연로하신 분들께 100번, 1000번 사죄드리고 고개 숙여도 부족함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 노인회장은 그러더라고요. 워낙 지금 어르신들이 화가 나 있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어르신들의 화가 풀리지 않기 때문에 내가 대신해서 이렇게까지 한 거다라고 이제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SNS에 이렇게 폭력이다. 이게 올바른 처신인가? 또 사과하러 오신 분에게 과한 행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비판에 과연 진정성이 있는 것인가라는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또 민영배 민주당 의원도 SNS를 통해서 과거에 이 노인회장이 여당, 한나라당 출신이다라고 하면서 또 과거에 또 얘기를 또 합니다. 퍼포먼스라고 해도 폭력은 최악의 수고. 과거에 이제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의 폭행 사진을 14, 15, 16대 3선 국회의원인데 공천 과정에서 공천을 받네 못 받네 하는 과정에서 저렇게 폭행을 했다는 이유로 뭐 2002년에 2월 달에 뭐 공천에서 탈락한 적도 있다. 이런 또 얘기를 하면서 저런 사람이 누구를 때리고 누구를 또 가르치려고 하느냐. 이런 또 얘기를 하면서 또 논란을 또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좀 전 앞서 말씀드렸다고 싶었던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본인도 지금 여러 가지 재판에 연루되어 있습니다만 과거에 당내에서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머리를 숙였던 적이 있습니다. 두 가지 장면 보고 오시겠습니다. 안 그래도 어려운 민생고 속에서 신음하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께 우리 당 소속 국회의원이 그런 문제로 우리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번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당 대표로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당은 정확한 사실규명과 빠른 사태 수습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 귀국을 요청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휴가가 오늘까지이기 때문에 내일 또는 모레쯤 사과를 하러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한노인회에서는 온다고 측근을 통해서 연락이 왔다고 하니까. 근데 과연 그럼 이재명 대표가 사과를 하면 이런 여러 논란, 또 혁신위가 그동안 했던 여러 가지 설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좀 잠잠해지고 혁신위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 그 사과는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과는 이게 진정어린 마음과 행동으로 하는 겁니다. 예. 말로만 이게 가서 죄송하다 이렇게 하면 뭐합니까? 책임을 져야죠. 저는 결국 이제 김은경 위원장을 사퇴시키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요, 말로 아무리 이재명 대표가 사과해도 어르신들의 마음이 풀릴 것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하나만 더 지적하면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생색나고 이런 데는 몽골 기병보다 더 빨라요. 옛날에 코로나 때 그 압수수색할 때 안 가도 되는 걸 현장에 막 뛰어가잖아요. 근데 왜 이런 사과는 이렇게 느립니까? 이게 휴가 뒤에 숨을 일입니까? 저는 휴가 중이라도 정말 이렇게 사과하고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휴가 끝나도록 이렇게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당이 엄청나게 국민적 비난에 휩싸여 있는데 만약에 휴가 보면 그 뭐 영화를 본다든가 이게 가능합니까? 저는 너무 느린 게 아닌가. 타이밍을 계속 이게 실기하고 있다. 이래 봅니다. 이민찬 부대변인 보시기에는 이게 혁신위가 만약에 제대로 마무리 짓지 못하고 종결될 경우에 혁신안 발표도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 또 당내에서는 또 뭐 비대위를 세워야 된다, 뭐 이재명 대표 체제로는 안 된다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올까 봐 혁신위를 또 중간에 또 끊을 수 없다는 얘기도 그래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김은경 위원장이 사과한 이후에 친명계 의원들 그리고 혁신위원들이 나서서 김호일 노인위원장을 공격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상태를 그냥 방치하고 논란이 이어질 경우에 그 비난의 화살이 이재명 대표에게 향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혁신위를 만들었으니까요.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우선 노인 비하 발언에 대한 사과를 하면서도 그 김호일 회장에 대한 행동을 고리를 걸어서 우리는 이제 사과했으니까 더 이상 이 논란을 종결합시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것도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만든 이 꼼수위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사법 리스크를 면피하기 위해서 혁신위 카드를 들고 나와서 혁신을 하는
척을 하면서 위기를 넘어가려 했는데 오히려 그 혁신위가 이재명 대표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일련의 과정을 보면 이재명 대표가 취임한 이후에 본인의 사법 리스크, 또 전당대회 논란,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어느 것 하나 깔끔하게 해소된 게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본인 논란이 이해 당사자이기 때문에 깔끔하게 해소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런 악수를 두게 되는데 꼼수를 부리다 보면 이런 논란을 자초한다. 예. 어쨌든 이 논란 이재명 대표가 결자 해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큰 위기에 봉착했는데 위기의 8월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헤쳐나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여당 정부 여당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인데 여러 곳을 다니고 있습니다. 자, 그 모습 보고 오시겠습니다. 조심 건강하십시오. 건강하세요. 자, 조심 건강하시고. 아이고, 제가 신경을 쓰니까 잘 챙길게요. 자, 휴가 3일차에 거제 전통시장을 윤석열 대통령이 찾았습니다. 셀카도 찍고 악수도 하고 수산물 구매하면서 음식을 먹기도 하고요. 자, 이정원 논설위원, 휴가 중인데 저렇게 민생 행보를 하고 있네요? 네, 주민들과 스킨십을 하고 있는 모습 보셨는데요. 그 휴가 중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1시간 정도 찾아서 주민들과 만났습니다. 이제 또 거기서 이제 회를 먹으면서 회를 많이 드셔서 그런지 건강해 보이신다 이렇게 덕담도 하고 결과적으로 딱 들어도 이제 한일 관계나 이제 조만간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까지 이제 신경 쓴 행보가 아닌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 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최우선시하는 그런 메시지를 보이고 이렇게 활동을 하는 게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으니까 좋아 보이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고 사실 이제 그 지금 대통령을 그 경남 진해 해군 기지에도 또 도착해서 아예 1박을 하고 이제 이런 활동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것들이 휴가를 어떤 그 다음 어떤 그 구상 차기 그 정부 어떤 국정 운영의 구상의 기간으로 삼고 있는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도 드는 것이죠. 예. 자, 휴가지에서 이렇게 민생을 챙길 만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최근에 여론조사가 결과가 하나 나왔는데 하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갤럽에서 나온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정당 지지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는 빼고요. 정당 지지도 먼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35에서 32로 떨어졌고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29에서 31로 올라서 굉장히 지금 박빙의 승부를 벌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여론조사를 보여드리면요. 네, 22대 국회의원 선거하면 어떻게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가라는 그 질문에 여당이 다수 당선돼야 된다. 그러니까 현 정부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는 게 38. 그다음에 야당에, 그러니까 정부를 견제해야 된다라는 게 48. 이렇게 해서 오히려 야당 쪽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는 의견이 조금 더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물론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장 변호사님 보기에는 어떤 의미로 해석하십니까? 일단 집권 3년 차에 치러지는 총선은 이번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일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유권자들이 어떤 심리로 투표장으로 향할 것인가. 당연히 현 정부의 실정으로 느껴지는 부분과 관련해서 이건 견제해야 된다. 야당으로서는 좀 막아야 된다라는 것이 투표로 이어질 겁니다. 물론 현재 정당 지지율, 민주당이 이 지금의 집권 여당의 실정을 본인들의 지지율로 받아 앉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좀 해결해야 될 민주당의 좀 숙제라고 보지만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정말 총선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어떻게 국민들의 표심이 향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로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아마 국민의힘의 의원들은 지금 국민의힘의 간판으로 과연 총선을 무사하게 치를 수 있을 것인지를 고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까 제가 좀 전에 잘못 설명을 해드렸는데 8월 1주차의 여론조사 결과를 설명을 해야 됩니다. 36대 48로 야당이 다수 당선돼야 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설명해드렸습니다. 서 변호사님 보시기에 어떠세요? 저거는 이제 그 대통령 지지율이 보면요. 아무래도 부정이 높다 보니까 저것도 그 견제가 좀 높게 나오는데 그렇지만 이게 정당 지지율만 보면 엎치락 뒤치락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오히려 내년 선거는요. 정당보다는 인물이 좀 좌우되지 않을까. 정당 지지율이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어느 인물이 더 이게 깨끗하고 능력이 있는가. 이것도 상당히 저는 중요한 요소가 될 거로 보이고요. 결국에 어느 당이
좀 더 겸손하게 뜨겁게 국민 속으로 낮은 곳으로 다가가느냐 여기에 따라 아마 총선 승패가 좌우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늘 거론되는 사람이 있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얘기입니다. 뭐 여당이고 야당이고 계속해서 출마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설왕설래가 많은데 그 장면 보고 오시겠습니다. 혹시 출마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제가 지금 여기서 왜 그런 말씀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제 출마설이 도는 곳은 현재 15군데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혀 근거가 없는 거고요. 자, 이민찬 부대님, 뭐 심평 변호사라고 과거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불렸던 분이 한동훈 연말 정치권 부름 응할 수도, 원희룡 장관도 총선에 출마하려는 듯, 뭐 대통령이 신당 창당 생각한다는 말도 있다. 뭐 이렇게 라디오에 나와서 하는 바람에 대통령실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 황당무계하다 반응이 나왔습니다만 그 앞부분에 있는 한동훈 원희룡 장관의 출마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아직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아직 총선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 각 부처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고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두 장관에 대한 출마설을 너무 일찍부터 계속 거론을 하는 건 오히려 부처 업무에 더 좋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심평 변호사가 뭐 저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본인이. 여론조사를 없는 다른 맞습니다. 여론조사를 그런 여론조사는 심평 변호사가 확인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여론조사인데 마치 다 아는 것처럼 발언을 했는데요. 저는 그런 일은 다시 있어서는 안 되고 대통령실도 심평 변호사와 같이 교감이 없다는 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심평 변호사에 대해서 대통령의 멘토다 이런 언급은 이제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당장 내일 총선이 치러지면 누굴 찍을 것이냐 뭐 여러 얘기가 있지만 더 잘하라는 채찍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특히 과거 정부와 다르게 여러 논쟁적인 사안에 대해서 회피하지 않고 화두를 던지고 대안을 제시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금 아직 평가를 더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당책이 많은데요. 저희가 내놓는 이런 개혁안이 어떻게 국민들에게 평가받고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조금 더 지켜보고 그분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따라서 앞으로 총선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한동훈 장관이 어떤 때는 야당과 격렬하게 싸우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또 이승만 전 대통령을 또 칭찬하기도 하고 또 기업인들을 또 칭찬하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스펙트럼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범보수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라는 여론조사 결과를 하나 좀 보여드릴 텐데 오른쪽이 이제 보수층에서 누구를 범보수의 차기 대권주자로 생각하느냐라는 거에 응답자의 36%가 한동훈 장관을 꼽았고요. 그다음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유승민, 홍준표 두 전 의원과 그다음에 홍준표 시장까지 이렇게 순서가 나타났습니다. 물론 전체 응답자로 따지면 숫자는 조금 달라집니다만 이렇게 보수층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압도적으로 높은 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유를 찾으면 될까요? 한마디로 이제 그 한동훈 장관은 조선 제일 검이면서 조선 제일 혀를 가진 이 말이 문무를 겸비한 이런 게 투쟁력도 있으면서 정말 이게 그 야당 의원들을 제압하는 말 화술 있잖아요. 이런 게 아마 지지율의 원인이 되고요. 제가 보기에 원희룡 장관은 무조건 출마합니다. 이거는 이제 정치인이기 때문에. 근데 한동훈 장관의 출마 여부는 한동훈 장관의 뜻이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 달려 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윤석열 대통령은 출마시킬 거로 저는 보입니다. 아, 그래요? 예. 자, 장 변호사님 생각은 좀 다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이렇게 한동훈 장관이 높게 나오는 이유, 또 전체 응답자를 따지면 저렇게 20대 20으로 또 유승민 전 의원과 또 같게 나오는. 예, 저는 이게 한동훈 장관에게 정치적 자산일 수 있지만 한편으로 또 독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야당을 향한 선명성, 그게 어떻게 보면 보수 지지층의 결집을 이끌어내는 데는 상당히 좀 플러스가 되겠지만 확장성은 가로막을 수 있거든요. 한동훈 장관이라는 분이 국민의힘의 자산이란 건 부인하기 어려울 겁니다. 총선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할 텐데 그렇다면 어느 지역에 출마할 것인지 굉장히 또 이 승리를 장담하기 쉬운 지역구는 또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사실상 이 전체 선거판을 지휘하는 지휘에도 있다고 평가를 받을 텐데 그 부분이 본인의 정치적인 향배에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 그리고 국민의힘의 최종적인 전국구 선거의 승리에 도움이 될 것인지는 좀 물음표가 쳐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종원 논설위원은 동아일보 논설실에 계시니까 여러 가지 논설을 사설도 쓰시고 할 텐데 어떻습니까? 본인이 기자들 사이에서는 이 한동훈 장관에 대한 평가가 어떻습니까?
기자들 사이의 평가와 사실 일반인들 사이의 평가는 다른 것 같습니다.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취임사부터 그 유튜브에서 조회수가 아주 이례적으로 100만 조회수를 넘기면서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그리고 그 지금 그 뭐 국감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야당 의원들과 부딪히는 이런 모습들이 뭐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시원하다, 사이다다, 뭐 이런 여러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사실 또 언론이나 뭐 정치권에서는 조금 너무 가벼운 게 아니냐, 너무 나가는 게 아니냐, 이런 문제 지적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역시 선거는 대중성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렇게 좀 장점을 어느 정도 더 부각시키고 그러면서 단점을 이렇게 조절해 나가느냐 하는 건 사실 본인한테 달려 있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중성이라든지 스타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가장 유력한 후보 중에 하나인 것은 분명합니다. 네, 과연 내년 총선에 어떤 사람이 어떤 기치를 가지고 나올지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만, 아직 12월 정도는 돼야 그 정도의 윤곽이 좀 드러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국민들이 열심히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 정치인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마지막 소식으로 가겠습니다. 쌍둥이 배구 선수 이재영, 이다영 자매 기억하십니까? 뭐 실력은 실력이고 연예인급으로 아주 잘 나가다가 학폭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중학생 시절에 흉기까지 사용해서 동료들을 괴롭혔다는 의혹입니다. 피해자의 SNS 폭로가 나오니까 이 자매는 SNS를 통해서 저렇게 자필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양해해달라. 잘못했다. 그런데 하지만 이 글이 곧 삭제가 됐고요. 피해자들을 고소하겠다고 자매가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논란이 일자 소속팀과 대표팀에서 퇴출당하고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쫓기듯 해외로 출국했습니다. 이렇게 빅스에 오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그리고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게 돼서 정말 행복합니다. 누군가에게 큰 상처를 줬는데 행복하다고요? 그로부터 오늘 사진처럼 2년 뒤인 오늘 이다영 선수가 프랑스 리그 이적을 앞두고 기자들과 만났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중2 때 친구들과 잘 지내다가 한 친구랑 한 번의 사건으로 몸다툼을 했다고요. 4명의 피해자와 소송까지 했는데 한 번의 사건이 있었다? 이다영 선수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싶은데 연락도 안 되고 변호사 통해서 1억 원씩의 합의금을 요구한다고요. 합의금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이 문제가 있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걸까요? 이게 사과인지 변명인지 정말 헷갈립니다. 사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인정입니다. 인정할 땐 다른 말 하지 말고 변명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늘 작든 크든 사과할 일이 생깁니다. 진심으로 사과할 때, 인정할 때 용서와 화해의 길도 열리는 법입니다. 자, 토요일 뉴스톱10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